결국 완만하게라도 가격이 높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미리 예측해서 집을 선택하게 되면 높은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이번 영상에서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랫폼TV입니다. 오늘은 집값을 올리는 4가지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끝까지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값이 왜 오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동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죠. 여기 보면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듯이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누가 가격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요보다 공급이 크면 물건의 가치는 자동적으로 떨어지고요. 수요가 공급보다 크면 물건의 가치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파트 공급은 우리 소비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시장 경제 체제에서 공급이 부족한 곳에는 자동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LH주택공사에서 기본적인 택지 면적을 정해서 지정 공급을 하고요. 그 외에 기존 구도심의 경우에는 이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 아파트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공급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모자랄 것 같으면 알아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과공급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죠. 혹자는 이런 주택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갭차에 의해서 가격 상승과 하락의 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읽으면 갭 투자가 가능하다고도 하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건 단기 투자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요즘처럼 각종 세금 때문에 주택 거래가 부담스러운 시기에는 짧은 기간 안에 가격이 오른 주택을 팔고 다른 아파트로 또 갈아타고 빠지는 등의 갭 투자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은 최종적으로는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익을 보존하려면 결국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가급적 오랫동안 보유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수요인데요. 누구든 새 집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주택의 수요는 항상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집이 없다면 당연히 내 집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수요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더 좋은 집 혹은 오래된 집에 산다면 더욱더 새 집으로 옮기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역시나 자동적으로 수요는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과연 어떤 조건을 가진 공동주택이 이런 다수의 수요들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자,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할 때 반드시 살펴보는 주요 핵심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같은 다른 분양형 건축물의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욕구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욕구들을 크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행위, 두 번째, 문화생활, 세 번째, 건강유지, 네 번째, 자손번식. 자, 먼저 경제행위 부분을 보면 사람은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한 경제활동이 필요하죠. 돈을 벌어야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아파트 관리비도 낼 수 있으니까요. 경제활동이면 좋은 직장과 관련이 있지 무슨 주택이랑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만약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지금 거처에서 출퇴근이 편리한가를 보겠죠.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얼마 전 모 방송국 기자가 강남 자택에서 상암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출퇴근 비용을 환산을 해봤습니다. 운임도 운임이지만 이 출퇴근 이동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하고 거기에다가 피로 비용이 있죠. 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기라든지 이런 질병 감염에 대한 잠재적 의료 비용 이런 건 다 제외하고서라도 자, 순수 운임과 출퇴근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한 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 이 경제 활동과 관련된 요소는 주택을 선정하는 판단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직장과 가까운가, 이 부분에서 도시 중심지까지의 접근성 그리고 교통 편리성이 관계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직장이 많은 곳이 주로 도시 중심지인 CBD일 가능성이 높고, 또 대중교통이나 도로체계 등 교통 여건이 좋은 곳이라면 역시 업무 지역이 있는 CBD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은 원래부터 주택 판단 요소에서는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고요. 최근 눈여겨볼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이 전통적인 강자였던 교통체계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서 오히려 이 직주 근접성, 직장과 가까운 집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터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생활인데, 일주일이 7일이죠. 7일인데 이 중에 보통 5일은 출근을 하고 이틀은 쉽니다. 근데 이제 간혹 공휴일이 끼면 주 4일 근무가 되기도 하죠. 추석, 설, 여름휴가, 겨울휴가까지 치면 연간 근무일로 환산을 해보면 결국 실제적으로는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3일은 집에서 쉬던지 아니면 문화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최근 코로나 이후의 삶은 밖에서의 문화활동이 많이 제한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에게 있어서 문화나 사회성에 대한 욕구는 이 성욕이나 식욕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채워져야 하고, 집안, 실내에서의 문화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 근처에 얼마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주택 선정의 요인입니다. 실제로 주택 광고를 할 때 주변에 큰 쇼핑몰이나 문화시설을 주된 홍보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죠. 특히 이 두 번째 문화생활 항목은 주택 수요자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미혼 혹은 독신 세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죠. 따라서 문화생활과 관련된 주택의 주요 지표들인 종합쇼핑몰, 공연장 등의 개소 수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이런 독신 세대들에 의한 수요가 당연히 높게 나타날 겁니다. 세 번째 중요 항목은 건강유지입니다. 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수명을 불과 50년 전만 해도 70세 전으로 봤었는데, 최근에 이보다 거의 20년에서 30년 가까이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즘은 수명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을 유지할 정도의 신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좀 잦아들어졌지만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부터 발원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들로 인해서 미세먼지 지수가 조금이라도 낮은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었고요. 또 근처의 아파트와 연결해서 산책로가 잘 조성된 곳이나 주변에 생활체육시설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곳, 또 주변에 좋은 뷰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는 그런 휴양적인 자연 요소들이 있는 그런 곳에 대한 수요가 높죠. 특히 이런 수요는 이제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다 독립을 한 나이 드신 부부들과 관련된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손 번식과 관련된 수요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손 번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자녀를 생산해서 자신의 분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영속하려고 하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욕구와 관련된 주택의 주요 선정 요소들은 당연히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특히 교육하기에 용이한 환경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든지 사립고등학교 같은 교육 수준과 학생들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등학교로의 접근성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대학교와의 접근성은 오히려 교육 환경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대학가가 있는 지역은 유흥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에 좋은 환경이 형성되기보다는 오히려 유해 환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도서관이라든지 사설학원의 분포도도 교육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 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주택 요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 경제행위, 문화생활, 건강유지, 자손번식, 이 4가지 중대 요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수요의 원칙은 없습니다. 답은 결국 이 안에 다 있고요. 각 항목들에 속하는 세부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 추이는 사실 상당 부분 사람들의 집단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호재가 있고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게 되면 소문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요.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주택 분양 시장에 모여들게 되고, 그럼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폭증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사실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인데요. 어쨌든 한번 오른 집 가격은 잘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수요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세부 항목들을 객관적인 지표로 정리를 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이 지어지기 전에도 이미 대략 이 주택의 오름세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2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한 곳은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철 입구까지 거리가 100m이고 다른 곳은 200m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통 여건에서는 후자가 불리하죠. 하지만 아파트의 가치는 교통 여건에 한정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업무시설로의 접근성이라든지 자연 프리미엄 요소가 얼마나 있는가 등 다양한 요소들의 가치를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실제 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부 아파트는 원래 가치보다 너무 높게 가격이 형성된 곳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너무 저평가된 곳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분양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거주자들에 의한 집단적 경험에 의해서 실제 이 아파트가 생활해보면 굉장히 편하다, 여러 가지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경험치 정보로 대중에 퍼지게 되면 결국 완만하게라도 가격이 높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미리 예측해서 집을 선택하게 되면 단기간에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이번 영상에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4가지 원칙들에 속하는 세부 항목들을 짚어보고 실제로 어떻게 공동주택의 본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